안녕하십니까, 언오피셜입니다. 오늘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혹은 단편적으로 아시는 분들을 위해 아무것도 몰라도 이재명 대장동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사실 대장동 사건에 관련한 단편적인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5분 정리 영상, 10분 정리 영상 이런 것들도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 그 영상을 봐서는 솔직히 최근 벌어지는 이재명 대장동 관련 새로운 이슈들을 이해하기 매우 힘듭니다. 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대장동 사건을 이해하려면 2007년 정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2026년에 생긴 일까지 봐야 하고 나오는 인물들만 정리해도 그 시간 가지고는 택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관련 법원에 제출한 사건 자료만 A4 용지로 25만 페이지예요. 그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추가적인 의혹까지 합친다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장동 의혹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0.1%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저 좌파 지지자들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러고 있고 우파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대장동으로 수천억을 챙겼다고 이야기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대장동 관련해서 뭘로 기소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오늘은 대장동의 모든 것,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유튜브 백브리핑 백광현 대표가 폭로한 유동규와 남욱의 녹취에 언론사들과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으며 정성호는 대장동 수사 검사들 보고 수사를 정말 잘했다고 칭찬했지만 왜 그들을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지, 전 대검부장 호승진 검사가 국조특위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원님들 나중에 대장동 재판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냐라고 발언한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대장동 관련 기사 내용들을 취합한 후 저의 추측을 가미하여 의혹을 정리한 내용이기에 실제 있었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단군 이래 최악의 권력형 비리 의혹 대장동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2009년 분당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재명. 당시 이재명은 2008년 총선 분당갑에 출마했으나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미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했으나 참패했었죠. 2005년 열린우리당을 통해 이재명은 정계에 입문했으나 두 번의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출마했던 지역구 성남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손에 꼽히는 부촌 지역이었으며 부촌 지역의 특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수세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분당은 대구와 강남과 비견될 정도로 한나라당 세가 강한 지역이었는데 정계 입문 5년도 안 된 무명의 변호사 이재명이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은 두 번의 선거 참패 후 2010년 지방선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의 직책은 민주당 부대변인, 아마 직전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분당 쪽 지역위원장이었을 것이고 당시 분당갑 지역 부위원장은 김인석, 참모로는 정진상이 있었습니다. 야인 시절부터 이재명과 연락을 하려면 특히 정진상을 통해야 할 정도로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적 동지 그 이상의 관계였죠. 김인석과 정진상 많이 들어보셨죠? 김인석과 정진상 모두 이재명이 성남시민과 운동 시절인 1990년대부터 인연을 맺은 사이였으며 두 사람 모두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이재명을 도왔지만 참패했고 2008년 분당갑 총선 참패 또한 같이 겪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성남의 정치적 지형을 설명드리자면 성남에는 분당, 수정, 중원구가 있었습니다. 수정구와 중원구는 구도심으로 당시에는 못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었죠. 문제는 분당구였는데 거의 9대1로 한나라당이 앞서는 지역인데다가 인구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즉 2010년 성남시장을 준비하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분당에서 최소한 6대4는 가져와야 가능성이 생기는 선거 형국이었죠. 그럼 선거를 준비하는 이재명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분당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정책 아이템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분당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왜 리모델링 사업이냐? 2009년, 2010년 분당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던 동네였지만 바로 옆에 판교가 개발되면서 분당 주민들은 이 지역 대장 동네로서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신도시 1기가 어디죠? 경기도 성남 분당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을 들어갔던 곳이라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아파트와 도시가 상당히 노후화가 됐었죠. 그런 와중에 분당 옆에 판교가 새로 개발되면서 분당 주민들의 위기감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선거 국면에서 분당에서 재개발 이슈는 나올 수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최소한 30년이 지나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당시 분당의 아파트들은 아주 오래돼봐야 20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당시 현행법상 15년만 지나도 사업이 추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럼 분당 쪽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당연히 분당 쪽의 표를 끌어올 수 있었겠죠. 리모델링은 곧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은 즉 다시 분당의 위상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 Make Great 분당 Again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분당 주민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원했던 이유는 아파트가 20년 가까이 됐고 1기 신도시다 보니 당시에 난림으로 지은 아파트가 워낙 많았는데 그 아파트들에서 녹물이 나와 살 수가 없었던 고충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파트들은 물을 쓰려면 10분 동안 수도를 틀고 녹물을 빼내야 물을 쓸 수 있었다고 하니 살기가 너무 좋지 않았던 거죠. 재개발은 10년이 넘게 남았기에 분당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리모델링 사업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재명이 이 아이템을 픽하기 전에 분당 리모델링 이슈를 선점하고 지역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칼럼도 쓰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유동규였습니다. 유동규는 2008년부터 분당 정자동 한솔 5단지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이 조합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 조합의 총무가 바로 김용이었습니다. 유동규, 김용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등장합니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맡은 유동규는 분당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녔는데요. 왜 이들은 리모델링을 위해 뛰어다녔느냐? 결국 분당을 리모델링으로 갈 거냐 재개발로 갈 거냐는 전적으로 정치권의 판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뒤 재건축으로 가면 새로 지어서 분양 수익이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이니 수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단점도 존재했었고 정치권의 판단은 둘째 치더라도 수익이 제한적이면 누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 작업을 할 때 세대수를 늘려주거나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좀 풀어줘야 리모델링 사업이 수지타산이 맞겠죠. 또한 결론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야 하니 그럼 유동규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누굴 만나야 하겠습니까? 당시 MB정권 시절이었으니 분당 지역구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보려고 애를 썼으나 유동규는 문전박대 당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못 만났겠죠. 현재 국회의원들도 특권의식이 말도 안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국회의원들 특권의식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유동규와 김용 같은 사람을 만나 주겠냐고요. 그러던 찰나 유동규와 김용 앞에 구세주처럼 이재명이 직접 짜잔 하고 등장한 거죠. 리모델링을 원하는 그 분당 지역 주민들과 유동규의 말을 이재명은 정말 귀를 기울여 들어줬다고 하며 당시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도 만났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사무총장과 더불어 당대표의 복심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남 자체만으로도 성과가 굉장히 큰 자리였죠. 거기다 유동규는 이재명의 도움으로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찰나 아예 이재명이 국회 대강당에서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왜 필요한지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주겠다고 공청회도 열어주게 되는데요. 그때 유동규는 분여회, 노인회 모든 것을 다 연락하고 버스까지 대절해가며 평일 낮에 무려 분당 주민들로 국회 대강당에 2,000명 가까이를 다 채우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죠. 귀담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평일 낮에 국회에 유권자 2,000명이 가까이 왔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 공청회가 있고 난 후 유동규는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만남을 제안받습니다. 국회에서 했던 공청회이니 당연히 한나라당 의원들도 오며 가며 봤을 것이고 평일 낮에 2,000명을 국회로 데려오는 조직력을 갖춘 자이니 당연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눈이 돌아갈 만했기 때문입니다. 유동규는 물론 그 이전에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당시 정권이 MB 정권이었고 국회 다수석도 성남시의회 다수석도 한나라당이었기에 그 의원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원과 만남 이후 이재명과 유동규, 김용은 김인섭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만납니다. 유동규는 어렵게 입을 떼며 변호사님 정말 죄송한데 이거 한나라당 쪽에서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저희는 그쪽이랑 같이 일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한 유동규는 당연히 이재명 입에서 내가 한나라당 의원들한테서 문전박대 당한 당신을 국회의원도 만나게 해주고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만나게 해주고 공청회까지 국회에서 열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이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유동규를 도와준 건 다 선거 때문인 걸 유동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재명 입에서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고 합니다. 그러셔도 된다. 나는 분당 주민들 잘 살길 원할 뿐이고 조합장님 하시려는 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마친 유동규와 김용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유동규는 김용에게 이거 한나라당이랑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김용 또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재명으로 가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 횟집 자리에서 유동규와 김용은 대인배적인 면모를 풍긴 이재명이란 사람에게 매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유동규는 정진상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청한 후 또 김인섭이 하는 횟집에서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은 그 술자리에서 도원결의를 맺습니다. 이재명을 주군으로 모시자고 말이죠. 이 세 명은 선거 기간 동안 의기투합하며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늘 정진상은 나라를 먹자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유동규는 성남시장에도 당선되지 않았는데 뭔 소리 하나 했지만 그래 나도 마인드를 너무 작게 가지면 안 되겠다. 좋아 판 한번 크게 벌려보자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진상, 유동규, 김용은 그렇게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기도 전에 성남시장은 거쳐가는 자리일 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한번 만들고 나라를 먹어보자 라고 매일같이 의기투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됩니다. 수정구, 중원구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분당구에서도 이재명은 한나라당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얻었죠. 분당 리모델링 사업이 적중했던 겁니다. 성남시장 당선의 1등 공신들 중 하나인 유동규는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김용은 당시 출마를 선언하여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정진상은 성남시청 별정직 6급으로, 그리고 김인섭은 공식 직함은 없지만 성남시 공무원이라면 모를 수 없는 비선실세 로비스트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들은 여러분이라면 지금쯤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어느 피셜님 지금 대장동 이야기한다고 해서 영상 클릭했는데 대장동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재명, 정진상, 김인섭, 유동규, 김용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인물인지 대강 설명이 됐으니 대장동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맞지만 이것과 비슷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는데 주요했던 정치적 상황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장동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슈였습니다. 왜 대장동 개발이 이슈였냐? 대장동 개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분당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대장동이나 판교나 분당이나 다 분당구 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분당구 중간에서 남동쪽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분당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분당구 전체 기준으로 북쪽이 판교입니다. 대장동은 판교 기준 남서쪽 끝에 있는 도시죠. 즉 그때 당시에는 분당이 개발이 끝났고 판교는 개발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분당구에 개발할 수 있는 남은 땅이 대장동이었던 겁니다. 대장동은 지리적 특수성을 갖추고 있었는데 분당구 안에 있어 분당이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음과 동시에 판교의 인프라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아주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이었던 것이죠. 자, 이미 돈이 쏟아질 게 명확한 대장동이었기에 이걸 누가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 부동산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9년 7월에 공사를 따내며 개발을 하기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이죠. 하지만 의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공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출범식을 여는데 거기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축사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축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LH는 오로지 스스로 경쟁해야 한다면서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일 안 하겠다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발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LH 너네 돈 되는 사업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민간기업이 꺼리는 개발 사업을 하라는 소리죠. 즉 대장동 개발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2009년 10월 국토해양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LH 사장 보고 사실상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라고 조인트를 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었지만 2010년 1월경에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동생 신동수가 분당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C7 이강길 대표로부터 LH공사가 대장동 사업 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죠. 어쨌든 여당에서도 조인트를 까고 정권에서도 대놓고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하는데 LH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결국 LH는 대장동 사업을 2010년 6월 말에 철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취임하는 시기와 거의 겹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당시 선거운동으로 어떤 전략을 펼쳤을까요? 이재명은 MB 정권의 방향과 비슷하면서 달랐는데요. 성남시 주도로 민영개발과 공동으로 하겠다. 대장동 도시개발 민간 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둘 다 사실상 민간이 하는 건 맞는데 한나라당 쪽은 민간 주도로 민간이 하는 거고 이재명의 공약은 성남 주도로 민간이 참여하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한나라당과 이재명의 발언이 차별화될 수 있었던 점은 이재명이 당선되기 전 성남시장들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워낙 성공이 보장된 곳이었기에 공무원들의 투기, 계획 유출, 공영과 민영개발 계획 안의 충돌로 계속 자초되고 있던 와중에 성남 시민들이 한나라당한테 계속 맡겼더니 뭐 진행되는 것도 없고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한번 밀어보자라는 심리가 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취임한 직후 이재명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이게 이재명의 말 바꾸기 시작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성남시가 주도로 해서 민간 부분과 함께 대장동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2010년 10월 이재명은 2011년에 4,526억 지방채를 발행하여 100% 성남시가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당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었고 성남시의회도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며 2011년 해당 계획은 무산이 됩니다. 이재명이나 성남시의회나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장동 개발 허가권은 이재명에게 있지만 나머지 모든 권한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성남시의회에게 있었으니 말이죠. 이렇게 대장동 사업이 미궁으로 빠질 무렵 유동규는 친했던 한 성남시의원의 전화를 받고 어떤 술자리에 합류하게 되고 한 인물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김만배입니다. 자, 그럼 김만배가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 김만배는 머니투데이의 법조팀장이었어요. 한마디로 기자였던 거죠. 하지만 김만배가 다른 기자들과 달랐던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법조기자로 생활하며 주변인들에게 돈을 많이 뿌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기자들은 정치인이나 검찰, 법원, 공보 쪽 직원들을 만나면 밥을 무조건 얻어먹었는데 김만배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밥을 늘 사줬다고 하며 같은 직종인 후배 기자들이랑 골프를 치게 되면 용돈으로 100만 원씩을 챙겨줬다고 하며 중앙 일간지 간부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는 등 언론계에서는 알아주는 부자였던 것입니다. 돈도 많은데 베풀 줄도 알고 신분도 기자니 법조, 정치, 언론계 인사들이 김만배를 무척이나 따랐고 좋아했던 것이죠. 김만배는 그리고 언론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의 재력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즉 당시 대한민국의 상류층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셀럽 중에 한 명이 김만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동규가 김만배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유동규는 김만배가 어떤 위치의 사람인지는 전혀 몰랐고 그냥 머니투데이 기자라고 하길래 중앙지 기자를 만나서 신기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성남시청이나 성남의회에 드나드는 기자들은 다 성남지방 언론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중앙정치 초고위층 사이에서 유명했던 김만배는 왜 성남까지 와서 술을 마시게 된 걸까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그 첫 자리가 있는 후에도 김만배는 유동규를 불러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유동규는 김만배라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정적인 계기는 김만배와 유동규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김만배가 당시 신임 검찰총장과 다이렉트로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며 이 사람은 진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당시 의형제를 맺었던 김용, 정진상과도 자리를 자주 했는데 만나서 김만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진상은 전형적인 사기꾼 같다며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왜 중앙정치에서도 먹어주는 김만배는 성남 바닥에 등장했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배는 한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성남에 있는 정영학과 남욱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영학과 남욱 많이 들어보셨죠? 정영학은 회계사로서 대장동의 지분과 수익 구조를 설계한 자였고 남욱은 변호사로서 대장동의 사업 구조와 법률 설계를 한 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자 등장했냐? 그건 아니고요. 이 둘은 2000년대 후반부터 대장동 개발에 민간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둘이 처음 만나 의기투합했던 곳은 바로 시행사 C7이었습니다. 이 C7이 바로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한나라당 신용수 의원의 동생에게 뇌물 2억을 먹인 바로 이강길이 대표로 있던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C7에서부터 정치권에 로비를 하며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2011년 이강길이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의 부정대출을 받은 정황과 이 과정에서 신용수 의원 동생에게 뇌물을 먹인 게 걸려 구속이 됩니다. 부산저축은행? 이거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라고 엮었다고 한 그거 아니야? 딱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스토리가 너무 옆길로 새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아무튼 이강길이 구속되자 남욱과 정영학이 C7의 사업 주도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남욱과 정영학 이 둘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냈는데 상식적으로 어디 쪽에 많이 했겠습니까? 당연히 한나라당 쪽 아니겠어요? 대통령은 이명박, 집권여당은 한나라당, 지역은 분당이었으니 말이죠. 근데 2010년 하루아침에 성남이 이재명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개발
개발 허가권이 성남시장에게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 남욱과 정영학의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의 구원투수로 중앙정치의 큰손이 남욱과 정영학을 좀 도와달라고 김만배를 성남으로 보낸 것이죠. 아무튼 김만배는 성남 바닥에 내려와서 처음엔 의원들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 알맹이가 없어 보였고 이재명을 우회적으로 공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만배는 당시 성대 출신 성남시의원 윤창근을 통해 유동규에게 접근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접근하기로 한 이유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자리는 시장 선거 찐 1등 공신이 가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유동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이걸 캐치한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을 위해 그리고 이재명에게 접근하기 위해 이재명의 복심 중 하나인 유동규를 딱 찍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동규와 김만배가 형님 동생하며 잘 지내던 와중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어느 날 유동규가 김만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말투는 평소와 비슷했는데 뭔가 차갑고 싸늘한 걸 느꼈다고 합니다. 뭔가 나와 연을 끊는 느낌? 김만배를 처음 본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던 유동규였기에 유동규는 다시 김만배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금 형님 어디냐고 묻자 서초동 사우나에 있다는 김만배의 말에 내가 당장 그리로 갈 테니 얼굴 한 번만 보자고 해서 유동규는 성남에서 바로 서초동으로 쏘게 됩니다. 그리고 서초동 사우나에서 유동규와 김만배가 둘이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동규는 형님 무슨 일이냐 말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대답을 회피하던 김만배는 검찰이 지금 통진당을 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 이름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마 어렴풋이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13년 8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통진당 내란선동 아로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해당 사건이 있기 전 이미 3년 전부터 이석기를 내사하고 있었고 2013년 5월 합정동 비밀 회합 당시의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하게 되어 아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해당 정보들이 이미 김만배에게 넘어갔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수사 자료에는 이재명의 이름이 있었고 이재명의 혐의는 나눔환경이라는 시민단체를 지원해준 것이었는데 이 나눔환경은 통진당의 핵심 그룹인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이 주요 간부로 활동했던 업체였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나눔환경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었고 해당 업체의 자금이 통진당 이석기의 지하조직 활동비로 흘러들어갔으니 이재명 너도 엮어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과 검찰의 입장에서 이재명이 나눔환경에 특혜를 준 이유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는 그 선거에서 통진당 후보와 단일화를 했는데 통진당이 단일화 대가로 나눔환경이 이재명에게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김만배라면 어쩌시겠습니까? 김만배는 정영학과 남욱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재명은 갑자기 대장동을 100% 공공개발로 하겠다고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면 검찰이 통진당을 치면서 이재명도 같이 치게 되는데 99%의 확률로 이재명의 목이 날아갈 판이고 1%의 확률로 이재명이 그 검찰의 칼날에서 살아남는다고 한들 2014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통진당 논란이 묻은 이재명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은 0%겠죠.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대장동 100% 공공개발하겠다는 이재명을 조기에 날려버리고 당시 새누리당 쪽 인사를 새로 성남시장에 앉힌 후에 대장동 개발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만배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난 후 유동규와 인연을 끊으려고 했지만 유동규가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온 모습을 보고 김만배는 마음을 바꿉니다. 이재명과 가기로요. 그리고 김만배는 검찰에 전화를 걸게 되는데 그 후 2013년 8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석기 통진당 내란 선동 사건에서 이재명의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 이재명은 김만배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하며 이름을 없애준 해당 고위직 검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검사는 이재명에게 나에게 고마워하지 말고 김만배에게 고마워해라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상황이 우연인지 김만배의 소설인지 알 길이 없는 정진상은 본인의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사건을 알아보게 되고 배후에 김만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건을 파악한 정진상 또한 김만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정진상은 유동규보다 더 김만배를 극진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죠.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 정영학, 남욱을 도우려 성남에 왔고 이재명 세력, 즉 이재명, 정진상, 김인섭, 유동규, 김용은 김만배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장동에 관련한 거의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아로 사건이 펼쳐지기 전 이재명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2년 이재명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장만 되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성남시의회에서 이재명이 하는 모든 걸 반대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마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후 민주당이 모든 걸 반대했던 것처럼요.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 성남시의회 구성은 15석이 민주당, 19석이 한나라당이었습니다. 2012년 2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니 지금부터는 새누리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재명의 1호 공약이 성남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는 거였는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논리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기억나시죠? 이재명은 2010년 7월경에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수천억을 써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냐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이 되면 또 선거가 있는데 1호 공약도 지키지 못한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선이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2010년 당선 후부터 2012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의 반대에 막혀서 말이죠. 그때 이재명에게 너무 필요했던 것은 성남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탈바꿈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수익을 남겨서도 안 되고 적자를 봐서도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밑에 개발공사가 있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개발공사는 수익을 내도 되는 단체죠. 그게 공사와 공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즉 적자를 보든 수익을 보든 성남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생긴다면 1공단 공원화뿐만 아니라 성남시 내 다양한 곳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시의회에 막혀 못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얼마나 새누리당 의원들을 싫어했을지는 설명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럼 당시 성남시의회의 내부는 어땠느냐? 19석을 차지하는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두 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다수는 성남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장대훈 파가 맡고 있었고 소수는 최윤길 의원 파가 있었습니다. 장대훈은 시의회 의장을 맡으며 이재명의 부탁을 들어줄 듯 말 듯 하면서 본인 이득은 다 취하고 이재명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는 상황이었고 최윤길은 새누리당 내에서 이재명을 가장 강력하게 까대는 인물이었으나 장대훈 의장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당연히 장대훈, 최윤길 둘 다 싫어했지만 누가 더 싫냐 하면 최윤길을 더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누군가가 우연이라도 최윤길과 같이 있는 사진이 포착되면 그 사람은 이재명한테 찍힐 정도였다고 하니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최윤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밥 한번 먹자고요. 그 연락을 받은 유동규는 바로 정진상에게 연락합니다. 최윤길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한번 보자고 해서 보려고 한다. 그러자 정진상은 이재명이 그놈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 보냐고 하면서 아무튼 그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동규는 앞에서 이재명을 욕하는 최윤길보다 뒤에서 줄 듯 말 듯 안 주는 장대훈이 더 위험한 놈이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유동규는 최윤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정영학을 소개받게 됩니다. 이때 유동규와 대장동 핵심 멤버 정영학이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최윤길은 정영학을 유동규에게 소개할 때 처음에는 그냥 자기 회계를 맡아주는 회계사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만남을 거친 뒤에 정영학이 대장동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사업자라는 걸 알게 되죠. 몇 번의 만남 끝에 최윤길의 요청으로 유동규는 정영학, 남욱과 함께 대장동 주민들을 만나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만들어주고 적이지만 친분은 있는 그런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영학과 남욱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최윤길을 구워 삶아 유동규를 소개받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그러던 와중에 이재명의 성남시장 커리어를 완벽하게 뒤바꾸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커리어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회에서도 전반기 국회의장, 하반기 국회의장을 뽑듯 시의회에서도 전반기 시의회 의장, 하반기 시의회 의장을 뽑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시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장대훈 다음 의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새누리당 내에서 경선을 하게 되는데 장대훈 파와 최윤길 파가 붙게 됩니다. 성남시의회 새 의장으로 다수파 장대훈 쪽에서는 박원종 시의원을 밀고 소수파 최윤길 쪽에서는 최윤길을 미는데 당연히 장대훈 파에서 민 박원종 의원이 새 의장 후보로 추대가 됩니다. 그것을 지켜본 이재명과 정진상은 박원종이 의장이 되면 뭐가 좀 나아지려나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대훈 파가 최윤길 파보다 온건파였고 인물로 봐도 박원정은 장대훈보다 더 온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동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어차피 박원종이 돼도 우리 하고 싶은 거 못한다. 판을 뒤집어야 한다. 최윤길을 의장으로 만들자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정진상이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였죠. 자, 김용은 그때 당시 뭐였죠?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죠. 김용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새누리당 최윤길을 밀자고요. 이게 왜 설득이 필요한 작업이냐면 아무리 새누리당이 밉다고 하더라도 다수석을 가진 곳에서 의장을 배출하는 걸 깨자는 건 불문율을 깨자는 의미였고 당을 초월해 새누리 쪽에 개인적으로 친한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깨버리고 최윤기를 밀자 설득이 필요한 작업이었죠. 김용은 민주당 시의원 15명 중 14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도저히 설득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때 반대한 시의원이 바로 윤창근 의원이었습니다. 윤창근은 아무리 그래도 순리대로 해야 한다면서 최윤기를 의장으로 만드는 걸 반대하고 있었죠. 결국 김용선에서 윤창근이 설득이 안 되자 도움을 요청한 곳이 바로 김만배였고, 김만배의 도움으로 윤창근도 설득이 완료가 됩니다. 윤창근이 누구였죠? 유동규와 김만배의 만남을 최초로 만든 게 윤창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김용이 그러고 있는 동안 유동규는 정영학을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최윤길 컨트롤 가능하냐고 말이죠. 정영학의 대답은 yes. 그래서 유동규는 최윤길을 찾아가고 만나자마자 대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몇 표 움직일 수 있냐고 말이죠. 최윤길은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는데 유동규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5표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후반기 성남시의 의장 선거에 새누리당 반란표 5개가 나오면서 후반기 의장에 최윤길이 당선이 됩니다. 이재명, 정진상, 김용, 유동규는 이제 됐다 싶었지만 일이 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남시의 구성은 민주당 15, 새누리당 19이었는데 최윤길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다고 한들 민주당 16, 새누리당 18, 민주당이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장선거에서 반란표 5개가 일어났다고 했지만 무기명 투표였기에 누가 반란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실제 정치인들에게 당을 바꾼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기에 그들이 의장 선거 외에 이재명 쪽을 도와주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 자리를 민주당에 날치기 당했기에 도끼가 바짝 올라 내부 단속이 심한 상태였죠. 성남시 의회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사이는 의장 선거 날치기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되지 않던 와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됩니다. 당연히 새누리당 소속 18명의 의원들은 파행하기 위해 의회 밖으로 나가는데 그중 2명이 애매한 스탠스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새누리당 강한구 의원. 그는 왜 같이 따라 나가지 않았을까? 강한구 의원이 반란표 5개 주인 중 한 명이었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장 선거 날치기 이후 배신자를 찾는 과정에서 장대훈이 강한구 네가 반란한 거 아니냐고 강한구를 들들 볶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말이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면 그에게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만들어줘라. 강한구는 그 모욕을 견딜 수 없어 장대훈파 니들 엿먹어보라고 찬성표를 던지려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의회장에 안절부절하며 서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권락용. 강한구는 대놓고 반란을 하려고 앉아 있었던 것과 달리 권락용 의원은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락용이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처음 정계에 입문할 때 최윤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윤길이 권락용의 정치적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권락용이 의회 나가는 문턱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던 찰나에 최윤길이 과반 정죽수 채웠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신설 법안 투표 시작하겠다고 해서 날치기로 해당 조례가 결국 통과가 됩니다. 그 후 강한구와 권락용은 새누리당에서 제명되고 결국 민주당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성남시 의회 구도는 민주당 18, 새누리당 16이 되고 2013년 3월 드디어 성남의 진짜 이재명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추후 이야기지만 최윤길은 대장동 개발 관련 40억을 약속받았다고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자, 이제 2013년 3월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시대가 열리고 2013년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됩니다. 거기 멤버에 유동규, 김문기, 유한기 등이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추후 대장동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김문기, 유한기 그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아무튼 수많은 사건들을 거쳐 성남을 완벽하게 장악한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의 가는 길에 도움을 준 김만배. 자, 이제 대장동 이야기가 시작되냐? 아쉽게도 아직 아닙니다. 미래 신도시 사업부터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빼고 싶은데 이걸 또 빼면은 대장동이 설명이 안 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래 신도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이 미래 신도시가 독특한 게 뭐냐면 송파, 하남, 성남의 땅이 겹쳐져 있는 곳이 바로 미래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공약 중 하나가 미래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겠다 이건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2년 6월 이전의 성남시의회는 15대 19로 민주당이 소수라 이재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미래 신도시 개발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시의회의 반대로 자꾸 무산이 되자 그때 이재명이 홧김에 성남은 미래 신도시 참여 안 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신분에 이재명이 발언하는 것도 뭐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데 초선 성남시장 시절에는 얼마나 더 홧김에 발언하는 게 많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성남시의회를 장악하게 되니까 다시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위례신도시 송파 쪽 땅은 SH 서울주택공사가 매입을 한 상황이었고 하남 쪽 땅은 하남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해둔 상황이었어요. 그럼 성남 쪽은 성남시가 포기했으니 LH가 매입을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설립했으니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대뜸 LH에 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LH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네가 포기해놓고 다시 하겠다고 그러니 말이죠. 그래서 LH에서는 당연히 꺼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재명이 초강수를 둡니다. 바로 위례 신도시 중 성남 쪽 부분에 사업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해버린 것이죠. 이재명이 거기까지 나오자 LH에서는 좋다. 그럼 위례 신도시 중 한 블록을 팔아줄 테니까 몇 월 며칠까지 돈 가져와. 그때까지 안 가져오면 그 땅 민간 사업자한테 팔아버릴 거야.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땅의 가격은 얼마였냐? 약 3천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그 땅을 사는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였습니다. 그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얼마였냐? 50억이었습니다. 땅값만 3천억인데 거기에 아파트까지 지어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들어가야 하는데요. 원래 성남에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번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법률상 하나의 도시에 공단과 공사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생기면서 시설관리공단 역할도 같이 수행하게 된 건데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새로 뽑을 인원을 몇 명 허용해줬냐? 15명을 배분할 것을 허락해줍니다. 이 15명이 성남에 있는 모든 개발 사업을 총괄하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남시의 입장에서도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처음부터 큰 조직을 만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망하면 어떡하라고. 하지만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더 골 때리는 건 유동규, 유한기, 김문기를 포함한 이 15명이 개발에 대한 경험은 있었지만 그건 민간 영역에서였지 공적인 영역에서 택지를 개발한다던가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하는 경험이 전무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맡은 첫 프로젝트가 위례신도시 한 구역에 아파트를 짓는 건데 당장 땅값만 3천억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금융사를 모집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시행사를 선정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엄청난 복잡한 과정들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추가로 공공분야법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오픈한 그것도 민간 영역에서만 일을 했던 사람들로 채워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동규가 남욱을 찾아갑니다. 왜 남욱이었냐? 이 위례신도시 건이 있기 전 뭐가 있었죠? 최윤길을 의장으로 만드는 날치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최윤길 뒤에는 정영학과 남욱이 있었고요. 최윤길 의장 날치기 사건을 성공시킨 유동규와 남욱은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고 대장동 개발에 관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던 중 유동규는 대장동 개발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정치 자금을 위해서라도 남욱을 그들이 가는 길에 파트너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정진상에게 이야기해서 남욱을 테스트해보기로 하는데요. 유동규는 대뜸 남욱에게 아무 설명 없이 2주 안에 3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욱은 알겠다며 준비하겠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유동규는 얘랑 같이 갈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남욱이 처음에 갖고 온 돈은 얼마? 7천원. 그걸 본 정진상은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정진상은 유동규에게 남욱, 정영학, 쟤네들 거지들이니까 상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유동규는 그들에게 협조하는 김만배가 있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위례신도시 건이 시작이 된 것이죠. 아무튼 유동규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부탁할 사람이 남욱과 정영학 뿐이에요. 그래서 남욱을 찾아가게 되는데 유동규에게 위례신도시 건을 들은 남욱과 정영학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얘네들은 택지든 아파트든 개발 귀신입니다. 귀신. 제가 말씀드렸죠. C7에서 둘이 만났다고. 안 그래도 지금 대장동이 되네마네 하는 상황에서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사업을 들고 왔으니 얼마나 서로 의기투합이 됐겠습니까? 유동규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관심 있으면 자료 만들어 오라고 했더니 정영학이 아파트 조감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실행될 거면 얼마 남는다까지 싹 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욱은 건설 법률 쪽, 정영학은 건설 회계 쪽을 맡은 건설 분야에서 달코 다른 무적의 듀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영학은 어느 정도로 치밀했냐면 몇 월 며칠까지 LH에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유동규에게 이거 법적으로 안 걸리고 가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공시를 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까지 다 코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실상 사업자 내정이지만 내정이
아닌 것처럼 꾸며주는 방법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해당 자료를 정진상과 이재명에게 유동규가 보여줬는데 너무 좋다며 오케이가 났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이 진행돼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지역 언론사 중 한 군데에 이러한 행각이 걸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건 세력과 짜고 치는 고소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투자를 하기로 했던 미래에셋이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는데요. LH에게 땅을 사가겠다는 날짜는 다가오지, 사업은 진행 안 되지, 언론은 두들겨 패지, 그러니까 또 사업자는 유치가 안 되지, 유동규는 피가 말랐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떠나 이재명의 첫 개발 사업인데 시작도 못하고 망하면 어쩌나 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무과 정영학이 이 사업에서 우리 지분을 다 빼서라도 무조건 사업을 성공시킬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유동규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나무과 정영학이 해당 개발의 지분을 뺀다는 건 곧 다른 건설사나 은행, 투자사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간다는 뜻이니 회사들을 유치하기 더 쉬워지겠죠.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말이죠. 그리고 나무과 정영학은 김만배의 로비력을 이용해 투자사들과 건설사들을 모집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13년 11월 위례 신도시 사업을 위해 푸른 위례 프로젝트라는 특수 목적 법인 SPC를 설립합니다. 특수 목적 법인은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법인이고,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합니다. 여기에 위례 자산관리라는 신생 자산관리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메리츠증권, IBK 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의 투자가 들어오고 김만배가 섭외한 호방건설을 끼고 결국 위례 신도시 사업을 성공시킵니다. 유동규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지분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위례 신도시 사업을 성공시켜준 나무과 정영학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왜? 이재명 입장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도 너무 중요했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위례 신도시 사업은 이재명의 첫 개발 치적 사업이었고 공약을 완수한 사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위례 신도시를 누가 개발했냐고 물어보면 다 이재명이 전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다? LH가 전부 다 한 것이고, 이재명은 위례 신도시 중 조그만한 땅 일부를 받아 그냥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위례 신도시 사업 전체를 이재명이 주관한 것처럼 보이게 둔갑을 한 것이죠.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 겁니다. 아무튼 위례 신도시가 중요한 점은 이재명의 치적 말고도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제 막 설립했는데 곧장 대장동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위례 신도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공시켰습니다. 포장을 해야 대장동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법상 공사가 출자할 수 있는 돈의 비중은 전년도 자본금의 10%였습니다. 즉 50억 자본금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할 수 있는 돈은 5억이었는데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380억을 벌게 됩니다. 이를 진행하다 보니 수익은커녕 위례 신도시 사업이 좌초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380억을 벌었으니 대성공이라고 봐도 무방했죠. 그렇게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남욱, 정영학이 자신들 지분까지 포기해가며 우리를 도왔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욱, 정영학이 정말로 자신들 지분을 포기했을까요? 2014년에 유동규는 김만배로부터 남욱과 정영학이 특금을 이용하여 위례 신도시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든든히 챙겼다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금이 뭐냐? 자산 운영을 투자자 본인이 아닌 기관에 맡긴 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본인의 신분을 숨기기에 유용합니다. 원래 남욱과 정영학이 지분은 3% 정도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몰래 위례 자산관리라는 신탁회사를 만들어 지분을 10%를 넘게 챙긴 것이죠. 아무튼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김만배는 남욱으로부터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김만배뿐만 아니라 유동규 포함 여러 사람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한 아파트를 남욱으로부터 우회적으로 분양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욱은 뭐라고요? 건설 분야 법률 귀신 중에 귀신이다. 건설이라면 귀신도 남욱에게 속을 정도로 솜씨가 좋은 인물이다. 여기서 잠깐 현재 이야기를 하자면 유동규, 남욱, 정영학은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죄목은 부패방지법 위반이고요. 내부 비밀을 이용해 418억 원의 배당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남욱, 정영학, 유동규는 1심에서 무죄를 받는데 2026년 1월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며 무죄가 확정됩니다. 검찰이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한 두 달 뒤에 벌어진 일이죠. 26년 1월 위례 신도시 재판이 왜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위례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은 추후 이재명의 정치자금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무튼 남욱이 뒤통수 친 걸 김만배로부터 유동규가 들었으니 이재명, 정진상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았겠죠. 여러분이라면
왜냐하면 앞에서는 챙기는 거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으면서 뒤로는 몰래 자기 지분을 챙긴 나무과 정영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당연히 이자들과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진영의 입장에선 나무과 정영학의 뒷배에는 여전히 김만배가 있었고, 그리고 대장동 사업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시의회는 최은길 의장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최은길은 정영학과 친하죠. 그리고 정영학은 나무과 세트였고요. 정진상, 유동규 입장에서 나무과 정영학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하는 파트너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13년도에 미래신도시 사업을 지나 때는 2014년이면 바로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죠.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당선으로 끝났는데 이 선거에서 가장 주요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김만배가 이재명에게 한 종교단체를 소개해 주는데요. 이 종교단체에 3억 정도를 쓰면 3만 표가 나온다며 소개시켜줬다는 논란이 있던 선거였죠. 그리고 유동규는 정진상의 지시를 받아 나무과 함께 온라인에서 댓글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으니 이걸 설명하기 전에 잠깐 선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선거 당일날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6.3 지방선거 기간이잖아요. 그럼 후보들은 6월 2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날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죠. 이때 정진상, 유동규가 남욱을 통해 선거 당일 하루 전날 YTN을 통해 어떤 기사를 내냐? 바로 이재명 상대 후보인 신영수의 동생 신동수가 이재명을 비방하다가 검찰에 기소가 됐다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신영수, 신동수 기억나죠? LH공사 상대로 대장동 사업 포기를 하게 만들었던 의원이 신영수 의원이었고, 그리고 그 대가로 신영수 의원의 동생 신동수가 C7 이강길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을요. 그리고 이재명은 선거 막판에 이 사실을 들추며 예전 뇌물로 2억을 받았던 신영수 후보의 동생 신동수가 이번엔 본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고 있다며 YTN 기사를 근거로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해당 사실은 허위사실이었으나 해당 기사가 YTN에 보도되자 상대 후보 신영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를 남욱의 제보로 보도를 한 YTN 기자 배모 기자는 김만배와 아주 친한 법조기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장동 지분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 비정상적이고 비공식적인 선거 활동을 위한 선거 자금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남욱과 정영학이 위례 신도시에서 벌어들인 수익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관련자들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이재명 2기 성남시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개국공신은 누구죠? 당연히 정진상, 유동규, 김용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에 김만배와 남욱이 포함됐겠죠. 근데 정진상과 유동규가 남욱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아니, 위례 신도시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선거에서 쓰기 애매한 부분을 충당했는데 왜 그랬을까? 바로 선거 기간에 정진상, 유동규가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김만배에게 이야기하면 김만배와 남욱이 함께 자금을 만들고 그 자금을 남욱이 정진상, 유동규에게 전달하는 형식이었는데,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2천만 원만 오고 1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7천만 원만 오고, 그런 상황이 선거 기간 반복이 됩니다. 추후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이야기하길 나는 돈을 다 만들어서 보냈는데 중간에서 남욱이 빼돌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재명 진영, 정진상, 김용, 유동규는 어땠을까요? 위례 신도시 뒤통수 친 것도 모자라 선거 자금도 빼돌렸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남욱에 대한 배신감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 이재명 진영은 남욱을 손절 비슷하게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이건 다 김만배의 큰 그림 아래 있었던 것도 모르고 말이죠. 다시 정리해볼게요. 애초에 김만배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남욱과 정영학을 도와주기 위해 성남 바닥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김만배는 누가 봐도 이재명 진영과 남욱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 설명을 잘 들었으면 이재명이 지금 가장 원하는 사업이 뭔지 알 것입니다. 바로 성남에 위치한 1공단 공원화입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1공단 공원화 사업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낸 게 없는 상태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죠. 그럼 이재명에게 필요한 건 유권자들에게 내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이렇게까지 추진했습니다. 이제 진짜 산만 뜨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어필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2014년 1월 이재명은 1공단 공원화를 위한 대장동 결합개발을 발표합니다. 결합개발이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서로 떨어진 두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즉, 수익이 나는 땅 대장동과 수익이 나지 않는 신흥동 1공단 공원화 부지를 묶어 같이 개발하겠다는 거죠. 공공의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합개발은 주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대장동 개발이 결합개발로 지정된다면 민간 사업자가 대장동 개발권을 따낼 경우 민간 사업자는 자동으로 대장동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으니 사업 속도는 당연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민간 사업자는 대장동에서 나온 수익으로 1공단에 2,500억을 들여 공원을 만들어주면 끝인 사업인 것이죠. 하지만 이 계획에 남욱이 반발합니다. 남욱이 하려고 했던 방식은 결합개발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환지 방식이 뭐냐? 토지 주인들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된 땅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남욱은 대장동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땅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합니다. 개발이 다 되면 그 땅의 일부를 토지 주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환지 방식이라고 했죠. 이 환지 방식은 그 땅을 돌려주기 전에 먼저 공사비 이익으로 쓸 땅을 미리 떼어놓는 방식을 택하는데요. 이거를 채비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땅 주인 A가 100평을 가지고 있다면 공사 시행자 남욱에게 50평을 주고 나머지 50평을 돌려받기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남욱은 A에게 받은 땅 50평을 다른 사람 B에게 팔아 공사비도 충당하고 자기 수익도 챙기는 방식인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차피 공사비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장동같이 금싸라기 땅이 개발에 착수하면 남욱이 땅 주인 A에게 받은 50평은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럼 아파트를 지으며 분양할 때 그 50평 땅값, 즉 채비지가 폭등할수록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바로 남욱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환지 방식은 민간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었고 대장동 같은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아파트를 지고 분양한다면 그 이익은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즉 환지 방식의 핵심은 땅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남은 땅, 채비지를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에 달려있는데 대장동이 개발되면 땅값이 천문학적으로 오를 것은 대장동에서 떠돌아다니는 들깨들도 알던 사실인데 건설 귀신 남욱이 몰랐을까요? 하지만 이 방식은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방식이기에 누군가 알박기를 내버리면 기한 없이 공사 시작이 연장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보가 새나가면 안 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즉 이재명 입장에서는 환지 방식으로는 도저히 선거 전에 1공단 공원화 발표를 할 수 없는 사업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남욱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남욱은 2010년 이재명이 처음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대장동 바닥을 누비고 다니며 이 환지 방식으로 대장동을 개발하기 위해 토지 주인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다녔던 인물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재명이 환지 방식이 아닌 결합개발로 가겠다고 해버리니 이재명의 발표로 남욱이 토지주들에게 받고 다녔던 동의서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남욱이 하려던 환지 방식은 비밀리에 땅을 모아야 하는 민간 성격이 강한 개발 방식이라 이재명이 생색을 낼 수 없었지만 만약 결합개발을 선택한다면 이재명은 대대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남욱 입장에서는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중간을 김만배가 조율하게 됩니다. 조율을 하게 된 이유는 남욱이 갑자기 꼭지가 돌아서 토지주들 대표로 이재명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왜 소송을 걸 수 있냐면 환지 방식이 남욱에게도 좋지만 결국에는 거기 살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 가지고 남욱이 협박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당장 선거가 코앞인데 이것과 관련한 어떤 의혹들이 터지면 이재명 선거는 물 건너간 것과 마찬가지였겠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남욱은 변호사입니다. 김만배는 남욱을 불러 이재명이 이러저러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합개발을 선택한 것이다. 그 점은 네가 이해를 해주고 대신 대장동 개발이 들어가면 나중에 내가 너희들 민간 파트너로 참여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09년부터 2014년 초까지 대장동 사업 개발의 주도권은 C7으로부터 사업권을 사실상 인계받은 남욱에게 있었는데 이재명의 결합개발 발표 한 방으로 그 사업의 주도권이 남욱에게서 김만배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본인에게 가져오기 위해 남욱과 이재명 진영 사이를 이간질시켜 남욱을 철저하게 고립시킨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남욱과 정영학이 주도하는 대장동 사업을 김만배가 도와주러 온 것이라면 이제는 김만배가 주도하는 대장동 사업에 남욱과 정영학이 도와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즉 남욱과 정영학이 김만배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럼 정영학의 포지션은 어땠느냐? 남욱이 제껴지는 걸 보고 김만배에 붙는 척하면서 남욱에게는 김만배 욕을 하고 김만배에게는 남욱을 욕하는, 한마디로
이거 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니들 다 믿을 수 없다는 포지션을 속으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라 그런지 계산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대장동 이슈를 쭉 따라가면서 느낀 건 제일 똑똑한 건 정영학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 2026년 현재도 대장동 관련해서 정영학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남욱은 이제 김만배가 주는 사료나 받아먹어야 하는 처지. 정영학은 속으로 니들 다 믿을 수 없지만 겉으로는 김만배에게 붙은 포지션. 김만배는 이제 니들 대장은 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야 대장동 관련 사업자들이 전부 이재명의 하수인으로 보이겠지만 해당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다들 동등한 입장이었던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서열이 정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대장동 사업의 민간 주도권은 누구에게 갔다? 바로 김만배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김만배는 왜 성남에 왔다고 했죠? 어떤 정치인의 부탁으로 남욱과 정영학을 도와주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김만배는 이들을 제끼고 자기 지배하에 뒀을까요? 결국 인간은요,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동물입니다. 원래 이 대장동 개발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50억 클럽에 속한 인물 중 한 명, 편하게 A라고 하겠습니다. 이 유력 정치인 A가 남욱과 정영학에게 업무 추진을 위한 돈을 대고 대장동 사업을 추진해보라고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남욱과 정영학이 A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김만배에게 남욱과 정영학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성남에 내려오게 된 것이었죠. 근데 김만배가 내려와서 대장동을 스캔해보니 이거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가 아니었던 겁니다. 대장동 관련 사업으로 수수료나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남욱과 관련자 모두를 이간질 시켜버린 것입니다. 남욱이 이재명 진영과 멀어지면 당연히 A씨 계획도 물거품이 되겠죠. 여기서 김만배는 앞으로 대장동 문제는 내가 조율을 하겠다며 A를 설득하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정영학 남욱도 자연스럽게 본인의 지배하에 두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A씨와 같은 50억 클럽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도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가 되죠. 실질적인 대장동의 수익 배분은 유동규와 김만배가 협의하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협의에 맞춰 법률적 회계적 설계는 정영학 남욱이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민간 영역으로 떨어질 지분을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남욱 4명이서 나눕니다. 그 중에서 비율은 유동규가 37에서 8% 정도로 가장 컸고 김만배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일단 왜 유동규가 가장 컸을까? 당연히 유동규의 뒤에 이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김만배의 비중이 왜 낮았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사실상 이 사업의 핵심은 남욱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아무리 김만배가 남욱을 제꼈다고 하지만 남욱이 이미 대장동 주민들과 친분을 두텁게 가지고 있었고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남욱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전부터 대장동 사업을 준비했던 C7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남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욱을 완전히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실질적인 플레이어는 유동규, 남욱, 정영학이고 김만배는 일이 추진되기 위해 로비를 하는 형국이니 아무래도 김만배의 비중이 가장 적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도 사실상 김만배가 가장 많이 가져가게 설계된 판이었는데 뭐 범죄자들끼리 약속이 어딨고 의리가 어딨겠습니까? 아무튼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내부적인 지분 설계가 끝났으니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회사와 팀을 만들어야겠죠. 아파트 단지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규제들 때문에 되네 안 되네 하는데 대장동이라는 동 하나 전체를 개발하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고개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산을 쉽게 넘으려면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이 사업까지 오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보답도 해야 되겠죠. 자, 이 대한민국 권력자들 상류사회 인물들의 욕망을 채워줄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 목적법 성남의 뜰이 드디어 설립이 됩니다. 성남의 뜰 지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율 50% 플러스 한주 우선주였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지분율 43%로 이 또한 우선주였고 지분율 6%는 SK증권이 보유한 보통주였고 나머지 1%는 화천대유가 보통주로 가지게 되는 거죠. 성남의 뜰 자본금은 총 50억이었습니다. 하나씩 모든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5억에 5천원을 더해 지분율 50% 플러스 1주로 최대 주주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반드시 최대 주주여야 하는 이유는
민간 사업자가 땅을 수용하려면 지주들을 일일이 설득해야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공공이 지분 절반을 넘게 가지면 공공주도 사업이 됩니다. 그럼 성남의 뜰이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또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사업 결과와 상관없이 성남시가 본인들의 몫부터 돈을 챙길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리고 공공주도로 하는 것이니 나머지 참여회사들이 다른 짓을 못하게 최대주주로서 사업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명분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명분은 챙겨야겠죠. 하나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이 있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21억 5천만 원을 지불하여 지분 43%를 취득했습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업의 거의 모든 돈을 조달하는 은행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남의 뜰이 대장동 땅을 사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조 원의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를 깔고 터널을 뚫고 하수도를 만드는 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들이 바로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되는 겁니다. 성남의 뜰이 결국 아파트 분양하면 돈을 벌게 될 게 확실하니 그걸 보고 수조 원을 대출해 주는 거죠. 이걸 줄여서 PF 대출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 컨소시엄은 성남의 뜰에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를 챙기는 겁니다. 또한 이 43% 지분은 우선주이니 성남의 뜰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돈을 갚아야 하는 지분이 바로 하나은행 컨소시엄 지분 43%인 거죠. 다음으로 SK증권이 3억 원을 지출하여 취득한 보통주 6%는 뭐냐? 이 돈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대출금과는 성격이 다른 자본금인데요. 한마디로 투자한 돈인 겁니다. 만약 대장동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면 적어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우선주이기 때문에 먼저 자본을 회수할 수 있지만 SK증권의 보통주 6%는 사업이 망하면 사실상 전혀 회수할 수 없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즉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 구조는 확정 수익 형태였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수익 구조는 사실상 대출금으로 인한 이자와 수수료였던 반면 SK증권이 성남의 뜰을 통해 얻는 수익 구조는 배당금이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돈을 더 버는 구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1% 보통주가 뭐라고요? 화천대유 자산관리사가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취득한 지분이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누구다? 바로 김만배인 것입니다. 화천대유는 SK증권이 투자한 것처럼 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고 여기에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이 수수료 수익은 뭐냐면 성남의 뜰이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를 화천대유에게 업무 대행을 맡기는 것이고 그와 관련한 비용을 수수료라고 일컫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잔돈 수준인 것이고요. 화천대유의 가장 큰 수익성 사업은 바로 아파트 시행 사업이었습니다. 대장동 땅 일부를 직접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 수 있는 직접 시행권을 가졌던 것이죠. 대장동 사업 배당금 외에 분양 수익을 챙길 수 있어 그 엄청난 돈을 챙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구조를 아주 쉽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김밥 천국을 오픈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여러분이 김밥 천국 가게를 오픈한 상가 건물주입니다. 여러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월세 계약을 한 거고 월세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뭐냐? 여러분이 김밥 천국을 오픈하는데 보증금, 냉장고, 접시, 테이블, 집기 등등 사는데 대출을 해준 은행이에요. 여러분은 이자랑 원금만 제때제때 갚으면 되는 겁니다. SK증권은 뭐냐? 여러분이 이제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될 게 아니니까 초기 자본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몇 달은 마이너스 나도 전기세, 물세, 직원 월급이 제때 나가겠죠? 그 돈을 여러분에게 투자해 준 겁니다. 대신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망해버리면 SK증권은 그 돈을 회수할 수 없는데 월에 영업이익 500만 원이 넘으면 그 이상의 돈은 전부 다 나한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럼 화천대유는 뭐냐? 여러분 김밥천국에서 식당 청소부터 요리, 마케팅까지 다 할 테니까 나한테 월급도 주고 나중에 네가 번 수익에서 일부를 나에게 줘야 하고 김밥천국 2호점 수익부터는 다 내 거야.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SK증권은 특금으로 성남의 뜰에 들어온 자본입니다. 제가 위례 신도시 설명드릴 때 특정 금전 신탁 줄여서 특금 설명드렸죠. 투자자가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싶어 할 때 특금에 내 돈을 맡겨서 특금 명의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SK증권을 특금으로 내세운 배우가 어디 회사냐? 그게 바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인 것입니다. 자, 화천대유랑 천화동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소유한 7% 지분으로 얻은 총 배당금이 얼마냐? 4,040억 원입니다. 거기다가 화천대유는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직접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거를 통해서 올린 수익금이 약 4,500억에서 6,000억 사이로 추정됩니다. 즉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에서 해먹은 금액이 8,000억에서 1조 원 사이인 겁니다.
지분 7% 가지고요. 왜 대장동 사건을 당군 일의 최대 권력형 건설비리 의혹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천화동인 1호부터 7호의 소유주는 누구였냐? 이 설명이 중요합니다. 천화동의 1호 소유주는 화천대유인데 화천대유는 김만배가 소유주입니다. 2호는 김만배의 부인입니다. 3호는 김만배의 누나입니다. 4호는 남욱입니다. 5호는 정영학입니다. 6호는 조우형입니다. 7호는 배성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천화동인 1호, 6호, 7호겠죠. 천화동인 1호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재명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자, 다시 위례 신도시 사업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대장동 초기 기반을 닦는데 남욱, 정영학과 함께 움직임을 가져갔던 인물이 정재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 때 위례 자산 관리의 주인은 정재창이었어요. 유동규가 2013년경에 남욱에게 3억을 마련해달라고 했던 그 시절에 남욱이 7천만 원만 마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남욱, 정영학, 정재창이 같이 자금을 모았는데 당시에 정재창이 몰래 뇌물을 모으는 장면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 사업이 성공하자 정재창은 본인이 대장동 사업에 갖고 있었던 지분과 남욱이 위례 신도시 사업에 갖고 있었던 지분을 맞교환합니다. 당장 대장동 지분보다 위례 지분이 더 돈이 되니 지분을 맞교환을 한 거죠. 그리고 2014년에 이재명이 재선을 하게 되면서 대장동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대장동 땅값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게 되죠. 이때 정재창이 남욱에게 다시 자신의 대장동 지분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남욱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렇게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된 정재창은 뇌물을 모으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으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니들 대장동에서 천화동인이란 법인을 설립해서 해먹으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니 거인 거 다 아니까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정재창이 그 동영상으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에게 결국 150억을 뜯어내는 데 성공하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김만배는 정재창에게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분 거라 이쪽에서는 돈 주기 어렵다며 하소연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 이 녹취가 검찰 수사 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의심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2026년 현재 그분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조재현 전 대법관이라는 것이 재판 결과 밝혀졌고 김만배가 대장동 일당들에게 수익 배분을 이야기할 때 누구누구에게 50억을 줘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조재현과 김만배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김만배가 그저 자기 돈을 더 챙기려고 대장동 일당들에게 사기친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대장동 1기 수사팀 일원이었던 김태훈 전 중앙지검 4차장이 수사 당시 그분이라고 명시한 대목 자체가 없었으며 수사 결과로도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언하는데요. 2021년, 22년 당시 동아일보가 대장동 관련 그분은 이재명이라는 보도와 함께 대장동 특종을 많이 터뜨려 한국신문상을 수상하는데 이 발언이 나오자 이재명이 SNS로 득달같이 한국신문상을 취소하고 동아일보는 사과하라는 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제 왜 최근에 이재명이 동아일보에 난리를 쳤는지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으로 천화동인 6호의 조우형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00억 불법 대출을 받았던 C7의 이강길 대표 기억나시나요? 그 사건 때 불법 대출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조우형입니다. 즉, 이번 대장동 개발에도 초기 자본을 마련할 때 조우형이 깊숙이 도움을 줬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대장동 사건에서 윤석열이 자꾸 언급되는 이유는 윤석열이 대검 중수 2과장인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지휘했는데 그때 수사 대상에서 조우형이 빠지게 됩니다. 조우형이 수사 대상에서 빠지기 전까지 조우형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누구냐? 그게 바로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던 박영수입니다. 그리고 박영수는 추후 박근혜 탄핵 정국 때 윤석열을 직접 특검으로 픽한 인물이기도 하면서 실제 박영수와 윤석열 둘은 검찰 시절에 돈독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즉 박영수가 50억 클럽에 있고 윤석열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조우형 봐준 의혹이 있으니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다라고 개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된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천화동인 7호의 주인 배성준은 누구냐? 이재명이 2014년 당선될 때 막판에 남욱, 유동규, 김만배가 공작하여 YTN에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간 거 기억하시죠?
그 기사를 쓰고 방송에 송출될 수 있게 협력한 자가 바로 배성준 기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천화동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김만배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만들 때 초기 투자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초기 자금이 있어야 그 자금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더 큰 자금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대출 자금으로 하면 더 큰 자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사람 중 한 명인 박영수의 소개로 나무가 정영학이 키넨파트너스라는 회사로부터 450억 정도를 투자를 받게 되고요. 이 키넨파트너스는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투자를 한 것이냐? 바로 SK 최태원의 여동생 최기원에게 약 400억을 빌려서 키넨파트너스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450억 가량을 투자를 한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키넨파트너스는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익과 배당 등으로 1,0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다만 키넨파트너스에게 400억을 빌려준 최기원 씨는 이자 약 10% 정도만 받았다고 하니 과도한 추측은 금물이지만, 결국 키넨파트너스는 SK 계열사 중 호텔 및 골프장을 운영하는 플레이스4라는 회사와 합병하게 되는데, 이 플레이스4는 사실상 최기원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감하죠.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혐의와 기소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임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배임뿐만 아니라 직접뇌물죄, 제3자 뇌물죄, 공직자 이해 충돌까지 있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당시 검찰이 확신을 가지고 기소한 내용은 배임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재명을 배임 혐의로 기소를 했느냐? 원래 남욱이 대장동을 개발하려고 했던 방식은 환지 방식으로 대장동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고 다 쓰고 남은 수익금을 성남과 남욱이 5대5로 나눠 갖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남욱과 정영학이 원래 어디 소속이었다고요? C7이었죠. 그리고 C7의 사업권을 대표 이강길이 구속되면서 남욱과 정영학이 가져온 건데, 이강길이 구속된 사유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기 위해 뇌물을 쓴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건이 컸습니다. 그럼 이강길이 대표로 있던 C7의 사업권을 남욱과 정영학이 가져왔으니 저 1,100억 원의 대출 금액을 갚을 의무도 당연히 남욱과 정영학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환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준 1,100억 원의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넘어가게 되는데, 예금보험공사는 남욱과 정영학이 대장동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그 채권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욱은 대장동 사업권을 잃었고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선량한 부산저축은행 고객들이 피해를 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만약 남욱이 환지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성남시는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부산저축은행의 부도를 막았을 수도 있었겠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나 토지주들도 강제 수용이 아닌 환지 방식을 택했다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재명 사업 허가 아래 김만배가 추진했던 사업 방식은 뭐였냐? 성남이 5,500억을 먹고 나머지 수익은 전부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수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약 8천억 가까이의 수익을 올린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를 했지만 성남이 5,500억 가져가고 민간 사업자가 8천억 가져간 거면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 라고 말이죠. 이 대장동 사건에서의 쟁점은 초과 수익에 대한 환수 조항을 왜 넣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성남이 5,500억 확정 수익인데 만약 민간 사업자가 5,500억 이상 수익이 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성남이 일부 회수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고, 그걸 하지 않아서 검찰은 이재명에게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들이 성남시에 대장동 사업 계획을 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건의까지 했는데 해당 조항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의 항변은 그때 당시 부동산 상황과 성남이 처한 상황을 보면 대장동이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확정 수익으로 하는 게 최선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성남이 가져온 5,500억 중 현금은 약 1,822억이었고요. 나머지 금액은 1공단 공원화나 터널 등의 공공시설을 가져온 것이고, 대장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에 뜰 지분이 성남이 50% 이상을 가져왔는데 그에 따른 수익은 민간보다 적었으니 이건 의도된 배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이 가져온 수익이 5,500억이라고 했는데 원래 5,500억이 확정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이재명은 1공단 공원화 외에 대장동 일당들이 얼마를 해먹든
별로 상관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원래 대장동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각각 다른 회사에 용역을 맡긴 게 있었습니다. 그 용역의 내용은 바로 대장동을 개발할 얼마가 남을 것인가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남시에서 용역을 맡긴 곳은 약 1,800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추측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맡긴 곳은 약 1,200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추측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본 유동규는 정영학을 찾아갑니다. 정영학이 누구라고요? 건설회계 귀신. 그래서 정영학에게 유동규는 대장동 얼마 남을 것 같냐고 물어보는데 정영학은 쭉 계산해보니까 4천억 정도 남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동규가 깜짝 놀라 그게 그렇게 많이 남냐고 묻자 정영학은 이것도 최소로 잡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장동 일당들이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4,040억입니다. 정영학 귀신 맞죠?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 이쯤에서 이 대장동 사건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장동 서판교 터널인데요. 원래 대장동에는 터널이 없었는데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판교로 이어지는 서판교 터널을 민간에서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민간에서 사업을 들어갈 거니까. 근데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이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발업자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논리로 성남시에서 서판교 터널을 뚫기로 합니다. 이 터널이 왜 중요하냐면 대장동에서 판교로 갈 때 원래는 뺑 돌아서 가야 하는데 바로 갈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장동 아파트 값이 오르겠죠. 그것과 별개로 대장동 주민들의 삶도 괜찮아질 거고. 아무튼 성남 대장동 개발에서 중요했던 사업 중 하나가 터널 사업인데 원래는 물밑에서 당연히 대장동 일당들이 하기로 한 사업을 이재명이 갑자기 성남에서 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 터널 뚫는 비용이 1,100억이라고 하면 그 1,100억을 더 대장동 일당들에게 챙겨주려고?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하수입니다. 자,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터널 사업을 하기로 발표한 후 다시 민간에서 하기로 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럼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와, 이재명이 1,100억 세이브했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걸 명분으로 이재명은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을 개발할 때 사업자들이 이렇게 터널 공사비를 분담을 해주면서 성남시의 세금을 세이브해줬으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대장동 용적률을 올려줍니다.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건 같은 땅에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는 뜻이고 건물이 더 높게 올라간다는 건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이 더 커진다는 걸 뜻하겠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대장동은 시민을 위한 환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장동 일당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동 하나를 전체 개발을 하는 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주변 증언에 따르면 이재명은 1공단 공원화만 완벽하게 진행되면 다른 부분에서 대장동 패거리들이 돈을 얼마를 먹든 상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가 지정되지 않았던 것인데 만약 그 생각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1공단 공원화 2,500억, 이것저것 터널 뚫고 하수도 깔고 한 비용 1,500억 정도에서 성남은 한 4천억 정도 수익밖에 못 올렸을 것입니다. 그럼 김만배 일당들의 수익은 1조가 훌쩍 넘었겠죠? 여기서 유동규가 돌아가는 판을 보고 아무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으로 간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가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민간 사업자 이익이 너무 큰 게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김만배에게 대장동 임대주택 단지를 뺏어오는데 이 가치가 1,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500억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1,800억을 이용해 이재명은 성남 시민배당을 발표하게 됩니다. 공공에서 벌어들인 이득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말이죠. 근데 이 대장동 5,500억 환수 예정 금액 때문에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게 됩니다. 자, 선거법 위반을 설명하면서 50억 클럽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50억 클럽이라 하면 김수남, 곽상도, 권순일, 박영수, 최재경, 홍선근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요. 2018년 이재명이 뭘 하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죠. 그때 당시 선거 공보물에 본인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5,503억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만 딱 들으면 유권자들은 아, 이재명이 대장동으로 5,503억을 환수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실상은요, 2018년은 대장동 개발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삽 한 번 뜨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죠. 삽 한 자루 현재 뜨지 않았는데 5,503억을 환수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미래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또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게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토론 도중 상대 후보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건이었습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보건소장 등에게 본인 친형 강제 입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잡았기에 허위사실 공표로 걸려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가 된 이재명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대응하기 위해서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유동규가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연락을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50억 클럽 중 한 명인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최재경은 어떤 인물이냐?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중수부장, 대구지검 검사장, 인천지검 검사장 등등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치고 나중에 박근혜 탄핵 전국 시절 우병우가 민정수석에서 사임하며 그 후임으로 약 한 달간 민정수석직을 하고 사임한 사람이 바로 최재경인데요. 이런 사람을 유동규가 원래부터 알리는 만무하고 김만배의 소개로 한 부부 동반 모임에서 최재경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유동규와 최재경은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급격하게 친해지는데요. 이재명과도 셋이서 몇 번 만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재명이 위기에 빠지자 변호사 좀 소개받으려고 최재경에게 연락을 하는데 최재경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인물들이 바로 이태형,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둘 다 검찰 엘리트 출신이고요. 결국 이 둘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주는 데 있어 수임료를 대법까지 가는데 1,200만 원밖에 받지 않아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로부터 대납을 받았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번지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변호사들이 수임받고 1심은 무죄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는데 이때 판사가 임상현 부장판사라는 분인데 김만배의 말로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외골수 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대법원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재명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때 캐스팅 보트를 역할을 한 대법관이 바로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지목된 권순일 대법관으로 불리우며 김만배는 총 8차례 권순일 대법관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권순일은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영입되고 고문료를 총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자, 최재경, 권순일 설명했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인물은 김수남입니다. 김수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013년 박근혜 정권 시절 통진당을 해산시킨 아로 사건 기억나시죠? 당시 김수남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며 통진당 해산 사건을 검찰 내부에서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영전에 영전을 거듭해 결국 41대 검찰총장에 오르는 인물이기도 하죠. 아로 사건 때 이재명 이름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김만배가 전화 한 통으로 이재명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50억 클럽에 들어갈 만하죠. 그 다음 인물은 곽상도. 곽상도는 왜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가? 2013년도에 김수남이 아로 사건을 수사할 때 당시 민정수석이 곽상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군, 경찰, 국정원, 검찰이 수집한 대한민국 모든 정보를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럼 당시 내부적으로 엄청 중요했던 게 통진당 아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서 김수남이 이재명의 이름을 몰래 지웠다고 가정한다면 그걸 민정수석 곽상도가 몰랐을까요? 수시로 보고받고 있었는데 김수남이 이재명의 이름을 지우는 걸 곽상도가 눈 감아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50억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추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김만배와 곽상도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 50억 클럽의 주인공 박영수. 이 박영수는 왜 여기에 이름이 있냐?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나무과 정영학이 처음에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초기 사업 추진비를 제공한 A씨가 있다고 했죠? 이 A씨가 바로 박영수입니다. 나무과 정영학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자 박영수에게 도움을 청해서 박영수가 김만배 보고 나무과 정영학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성근. 이 사람은 머니투데이 회장입니다. 김만배가 어디 소속 기자였다고요? 바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다고 했죠. 김만배와 홍성근은 금전거래를 많이 했다고 하며 대부분은 홍성근이 김만배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이었습니다. 사실 홍성근이 이 50억 클럽에 왜 껴있나 싶긴 하지만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홍성근은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고 김만배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대장동 관련 어떤 잡음이 나지 않게 다른 언론사 사주들에게도 뭔가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죠. 자, 50억 클럽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50억 클럽이라고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업과 정치를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돈을 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50억 클럽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김인섭과 김용 이야기를 좀 하자면 김인섭은 백현동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요. 김용은 이재명의 더러운 일, 예를 들면 이재명 친형을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자료를 수집한다던가 하는 일을 하며 불철주에 바쁘게 살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도 지속된 이 대장동 사업 속에서 유동규, 정진상, 김만배, 남욱, 정영학끼리 서로 투닥거리면서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김만배는 공통비라는 명목을 만들어 50억 클럽에 챙겨줄 돈을 남욱에게 요구하는데 말이 공통비지 남욱이 챙겨갈 지분에서 돈을 계속 뜯어가고 있었고요. 유동규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는 김만배에게 슬슬 불만이 있던 찰나에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남욱과 자리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김만배가 유동규와 남욱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대장동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의 관리인은 누구죠? 바로 김만배입니다. 원래 대장동은 유동규와 남욱이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주인 행세를 김만배가 하고 있는 꼴이었죠. 이때 유동규는 김만배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남욱에게로 옮기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김만배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엄한데 쓰는 것 같고 당시 유동규의 생각은 이 돈은 결국 이재명이 정치자금으로 써야 하는 돈인데 김만배가 자기 돈 쓰듯이 했기 때문이죠. 그럴 바에는 오해도 풀었고 컨트롤이 가능한 남욱 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욱 또한 공통비라고 50억 클럽 인사들 돈 챙겨주는 것 외에도 이런저런 인사들을 골프 접대하며 굉장히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은 본인 지분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만배에 대한 오만정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김만배와 유동규는 크게 다투게 되는데 이때 정진상이 김만배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김만배의 모략이 통했는지 혹은 정진상, 이재명은 이 돈을 유동규가 다 먹으려고 했다고 착각했는지 어떤 다른 이유에서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후 김만배는 정진상과 직거래를 트게 되고 자연스럽게 유동규를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시키게 됩니다. 실제 유동규는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가고 얼마 후부터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8월 30일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칼럼의 제목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처음 대장동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칼럼은 아시다시피 이낙연 캠프에 있던 남평우 전 국정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제보를 한 것이었죠. 자, 여러분은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유동규가 이재명과의 의리를 지키다가 양심선언을 해서 사건이 구체적으로 폭로가 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21년 8월 31일 칼럼이 세상에 나오잖아요. 21년 9월 27일 대장동 회계사 정영학이 가장 먼저 검찰로 달려가서 정영학 녹취록과 대장동 회계장부를 통째로 넘긴 게 구체적인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장동 일당 중에서 가장 머리가 빠른 게 정영학이라고. 이 녹취록 때문에 사건 초반에 김만배와 유동규, 남욱이 바로 구속이 된 겁니다. 이 칼럼이 세상에 나오자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은 어떻게 대처할지 서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같이 논의했던 정영학은 바로 검찰로 뛰어갔고 유일하게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대장동을 검찰이 수사했는지만 알지 수사 과정을 잘 모르시는데요. 이 대장동 비리는 수사팀이 두 개가 있었어요. 1차 수사팀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꾸려졌고요.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권 시절에 꾸려졌습니다. 1차 수사팀의 주요 인물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태훈 4차장 검사가 맡습니다. 이들의 타겟은 유동규였어요. 유동규가 다 설계한 거고 수사의 관점은 유동규가 받은 개인적인 뇌물 수수와 배임 협의에 집중했죠.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벌인 짓이고 이재명, 정진상, 김용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대장동 비리 2차 수사팀이 꾸려집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 검사, 엄희준 반부패 1부, 강백신 반부패 3부 부장검사가 투입됩니다. 이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비리를 유동규와 개발업자들의 비리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포함한 정치권의 권력 비리라고 규정하고 수사를 합니다. 1차 수사팀의 최종 윗선은 유동규, 2차 수사팀에서는 최종 윗선을 이재명과 정진상으로 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1차 수사팀에서 수사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재명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2차 수사팀에서 수사한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말이죠. 근데 유동규는 진술이 바뀐 게 맞아요. 다 자기가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동규가 진술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요. 남욱이 놀랍게도 1차 수사 때부터 이재명에 관한 걸 다 불었기 때문입니다. 남욱이 다 불고 그 자료를 유동규에게 갖다 주죠. 남욱이 진술한 걸 본 유동규가 그때부터 자백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차 수사팀에서 남욱의 자백을 뭉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백브리핑 백광현 대표가 녹취록으로 폭로한 내용이 바로 그와 관련한 유동규와 남욱의 녹취록이었던 겁니다. 남욱이 이재명, 정진상과 관련한 진술을 하면 막내 검사가 그 진술서를 들고 오고 윗선을 보고하는데 얼굴이 시뻘개져서 다시 내려와서 남욱에게 다시 진술하라고 반복했다는 내용이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욱이 자백을 하면 검찰이 빠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취록에는 이재명 쪽이 형과 나, 형은 유동규를 일컫습니다.
형과 나 선에서 끊어내려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또한 이전 재판에서 남욱은 유동규가 3년만 살면 된다고 본인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녹취 폭로에 따르면 해당 이야기를 남욱에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김만배였습니다. 하지만 남욱은 이번에는 또 국정조사에 나와서 박영수 소개로 윤석열의 부친집을 매입했다고 이야기하며 대장동 사건에 윤석열을 끌어들이고 있죠. 남욱의 말이 어떤 게 사실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몫입니다. 또한 대장동 1기 수사팀이 보인 황당한 행동이 바로 그분 논란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최근 국정조사에서 김태훈 전 중앙지검 4차장이 나와 그분이란 단어는 없다고 증언하는데 1기 수사팀의 총지휘를 맡았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1년 10월 국정조사에서 그분은 유동규를 지칭하는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참고로 이정수 지검장 밑에서 김태훈이 같이 수사를 했는데 말이죠. 즉 21년 10월 국정조사에 나와 대장동 1기 수사팀 이정수가 밝힌 그분은 유동규고 26년 4월 국정조사에 나온 대장동 1기 수사팀 김태훈은 그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왔다는 보도가 오보였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분이라는 단어가 녹취록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매우 이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재명과 정진상은 유동규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리고 대표 대행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켰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을 때 대장동의 최종 몸통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유동규가 전부 다 했을까요? 아니면 이재명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과연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을 전부 관여할 만큼 이재명과 정진상을 치밀하게 이용했거나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을까요?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어용 검찰총장 대행 구자연을 포함한 대장동을 수사한 모든 검사들은 항소 포기를 반대했지만 결국 김만배, 남욱, 유동규에 대한 대장동 재판의 결과는 항소 포기로 끝났습니다. 정성호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 수사는 성공적이었고 판결도 적절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장동 2차 수사팀을 징계하거나 좌천시키고 있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실체적 진실이라는 건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재명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본인이 수많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그냥 의혹이든 진실이든 본인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신분일 때 재판을 받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재판이 열리면 과연 검찰이 이재명 당신의 재판을 항소 포기해줄까요? 대장동 관련자들이 지금처럼 증언해줄까요? 공소 취소로 누른다 하더라도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변호사인 이재명 당신이 더 잘 알고 있겠죠. 정의라는 건 더디지만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난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과연 더디게 도착한 정의가 이재명에게 어떤 미래를 선사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앞으로 대장동에 관한 새로운 이슈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전부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으로 여기까지 시청한 분은 아마 영상을 클릭한 분들 중에 1%도 안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잘 봤다고 좋아요,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오피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